예, 여러분, 인문학 첫걸음 10주 2차십니다. 10주, 그러니까 9주차부터 조금 꼬인 게,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자료를, 욕심 많게 너무 많이 그 수업자를 만들어가지고, 9주 1, 2차에 다 못하고, 10주 1차시까지 했죠. 어, 10주 2차 시는 원래 10주는 이제 다른 그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자료를 만들었는데 같은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내용을 9주 1, 2차 시 하고 10주 1차 시도 했습니다. 10주 1차 시는 신화와 인간 심리라고 하는 그 자료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디푸스 왕 이야기, 테베의 비극적인 오디푸스 왕 이야기로부터 지금부터 프로이드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오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만들어냈다. 뭐 그 부분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주 1차 시에 그 부분을 주로 설명했죠. 그리고 그리스 신화가 갖고 있는 어떤 의의, 위치 이런 이야기도 했고, 그런데 지금 10주 2차 시 자료를 안티고네의 죽음을 통해 본 이상과 현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보고 있죠. 안티고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주 1차 시 때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할 때 오디푸스가 신탁 그 예언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관계에서 이남 이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결국은 그런 이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서 왕비는 죽고 자신은 또 두 눈을 찔러서 이제 앞을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됐잖아요. 스스로에게 내린 징벌로서. 그리고 퇴비를 떠나서 이제 여기저기를 유랑하다가 죽고 맙니다. 그럴 때 그 이남 미녀 중에서 작은 딸인 안티고네가 자신의 아버지 오디푸스 왕을 따라서 이제 앞을 못 보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버지 곁을 지키고 결국 이제 여기저기 떠돌다가 아버지인 오디푸스 왕이 죽죠.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는 자신의 나라 어디입니까? 고국이 테베, 테베로 돌아옵니다. 음. 그 안티고네 이야기가 오늘 이제 그 10주 2차 시에 마련된 수업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9주, 10주까지 해서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많은 분량으로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9주, 10주 이렇게 해서. 근데 그 10주 1차 시에 안티고네 그 자료에도 안티고네와 관련된 자료가 잔뜩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생략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디푸스 왕 이야기, 그로부터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에 좀 그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안티고네 이야기까지 거기서 해버리면 너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10주 2차 시로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죠? 10주 2차 시, 인문학 첫걸음 10주 2차 시, 안티고네의 죽음을 통해 본 이상과 현실. 안티고네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오디푸스 왕의 이남 미녀 중에 작은 딸, 안티고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이 안티고네 이야기만 가지고도 연극이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디푸스 왕 이야기와 비견되는 상당한 내용을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이제 오디푸스 왕 이야기처럼 그렇게 복잡하거나 풍부하지는 않습니다. 안티고네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죠. 뭡니까? 죽음을 통해서 이상과 현실이 서로 길항, 갈등을 빚는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안티고네 이야기입니다. 자, 10조 2차 시 이제 10주 2차 시까지 해서 9주 10주 그리스 신화에 관련된 이야기를 완전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문학 접근은 10주 2차 시입니다. 자, 그 안티고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여기서도 그의 아버지인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살짝 할게요. 그래야
것도 여러분 뭐 지난주차 이야기한 것도 금방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고네를 제대로 이야기해서 안티고네의 아버지인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또 살짝 에, 할게요. 자, 이 이야기 스스로 눈을 빼내고 왕위에서 물러나려는 오디푸스, 그를 끌어안고 안타깝게 바라보는 안티고네. 예, 안티고네. 얼마나 유명한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그림들을 그려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어디서부터 볼까요, 여기? 예, 죽음과 윤리적 문제, 죽음. 그러니까 안티고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문제를 인문학 첫걸음 우리 12차 시에 뭘 보려고 하냐면 죽음과 윤리적 문제, 죽음과 윤리적 문제. 음, 우리는 다 죽죠.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는 평등하지 않죠. 각자의 태어나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죽음은 다 평등할까요? 누구나 죽으니까, 뭐, 신분의 고화, 재산과 권력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왕도 죽고 거린도 죽고, 그러니까 죽음 그 자체는 평등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태어나는 것이 평등하지 않은 것처럼 죽음도 평등하지는 않다고 나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죽으면 그 사람, 죽는 사람, 그 당사자는 이제 모든 기억이 삭제되니까 상관없지만 그 죽음을 대하는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 누군가 죽었다. 그 사람을 장례를 치르죠. 어느 문화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장례식장이라고 해서 3일 동안 또 이렇게 문상객을 받으면서 추모하는 시간이 있죠. 돈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장례식장에 3일 동안 있으려면. 그러니까 지금도 평등하지 않죠. 돈을 많이 가진 자, 권력을 많이 갖고 있던 자가 죽으면 소위 문상객도 많이 오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장례식장은 굉장히 쓸쓸하죠. 그런 거 보면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목숨은 하나고 그 목숨이 이제 단절된다, 소멸된다는 의미에서 죽음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 같지만 남겨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죽음도 평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이상적으로는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회 구성원이 다 같이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고 이것이 보편적인 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는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은 금방 내가 좀 길게 설명했던 것처럼 태어남과 죽음 모두 평등하지가 않은 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죠. 자, 어쨌든 그러나 이제 바로 이런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안티고네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안티고네. 화가가 그린 그림들입니다. 자, 오디푸스 이야기 살짝 한다고 그랬죠? 살짝만 할게요. 예, 테베 왕인 오디푸스의 아버지는 오디푸스가 언젠가는 자신을 살해하고 자신의 부인과 결혼하게 되리라는 신탁을 듣고 목동을 시켜서 어린 아들을 이제 없애려고 했지만 목동은 명령을 어기고 아들을 살려줬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이 목동이 테베의 이웃나라의 목동에게 오디푸스를 잘 좀 키워다오라고 부탁을 했고, 코린토스 기억나죠? 코린토스 왕도 또 아이가 없어가지고 목동에 데리고 온 이 아이를 양대로 받아들이고 이름을 오디푸스라고 지어줬다 설명했었습니다. 앞에서 누누이. 근데 나중에 이제 오디푸스는 아주 귀족 청년으로 잘 성장했지만 신탁의 예언대로 결국 부친을 살해했죠. 어머니가 근친상간에서 아이들을 낳고 그 사실이 이제 한 15년 지나서 또 이제 신들의 노여움으로 인해서
그 사실이 또 진실이 드러나죠. 그래서 오디푸스의 어머님에서 또 왕비는 목을 매 자살하고, 오디푸스 역시 그 왕비의 브로치를 가지고 자신의 두 눈을 찔러서 장님이 된 후에 테베를 영원히 떠나서 이제 방랑하다가 죽게 된다. 이런 이야기, 오디푸스 왕 비극 이야기. 자, 근데 이제 오디푸스가 이렇게 그 두 눈을 스스로 찔러서 테베를 떠난단 말이에요. 떠났는데, 그러면 이제 테베는 누가 남겠어요? 오디푸스가 이난민이라고 했잖아요. 두 왕자,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키스 형제가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서로를 찔러 죽입니다. 둘 다 죽어버려요. 이제 죽음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된 크레온, 그들의 삼촌인 크레온이 장르를 어떻게 치르냐면, 좀 넘어가고요. 쓸데없는 거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장 아르의 안티고네를 그냥 넘어갑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오디푸스 왕 이야기. 자, 이렇게 오디푸스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운명의 장난이죠. 운명의 장난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도 자살하게 한 뒤에 속죄하기 위해서 스스로 눈을 파서 빼내버리고 왕위마저 버리고 떠돌다가 죽었다고 했잖아요. 응? 그럴 때 두 왕자, 응? 에테오클레스와 폴리네케이스가 국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왕권을 놓고 싸운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오드푸스 왕의 그 동생 크레온, 그러니까 이들의 삼촌이 왕이 올라요. 새로운 왕 크레온에게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국가 안정과 번영이죠. 근데 이제 이 왕자가 서로 그 권력을 다투다가 서로 둘 다 죽어버려서 이 두 왕자의 시신을 처리하는 문제가 당장에 새롭게 왕위에 오른 크레온의 과제였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서로를 찔러 죽이는 오데푸스의 두 아들. 자, 그래서 이제 크레온은, 새롭게도 왕이 된 이들의 삼촌 크레온은 에테오클레스 장례를 성대하게 치르라고 명령합니다. 형. 근데 동생 폴리네케이스는 그 시신을 그냥 들판에 갖다 버려서 그 짐승의 밥이 되도록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동생 폴리네키스는 자신의 장인의 군대, 그 외부의 군대까지 동원해서 형과 싸우다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을 배신한 자다 이 말이에요. 폴리네키스가. 그러니까 새롭게 왕이 된 크레온은 그 에테클레스 장례를 성대하게 치러주고 예우를 갖춰서, 그러나 국가의 배신자 폴리네키스는 시신을 매장하지 말고 들판에 버려두고 이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당시 관료와 믿음은 이렇게 악한 자를 처벌하는 의미로 사체를 매장하지 않고 들판에 내버려 두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이런 관례에 따라 크레온은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폴리네키스의 매장을 허락하지 않고, 이 명령을 어기는 자 또한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때 누구? 안티고네가 이제 오디푸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안티고네가 이제 자신의 고국 테베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돌아와서 누구와 부딪히겠습니까? 이 크레온 삼촌, 새로운 왕이 된 삼촌과 충돌하겠죠. 왜요? 이 폴리네케이스 들판에 버려둔 시신 누굽니까? 오빠잖아요. 작은 오빠. 그러니까 이 안티고네에게는 그냥 혈육이에요. 이 혈육의 죽음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티고네는 이제 이 감시병들에게 뭐 뇌물을 줬겠죠. 그리고 몰래 밤에 이제 시신을 수습합니다. 안티고네는. 그러면 이제 크레온 삼촌, 왕이 된 왕 크레온과 안티고네 삼촌과 조카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누구 하나는 죽어야 되겠죠. 근데 누가 죽을까요? 왕이 죽을 리는 없잖아요. 왕이 권력을 쥐고 있는데 안티고네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힘이 있다면 도덕적 힘이겠죠. 어쨌든 내 오빠를, 내 혈육을, 시신을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의지가 충돌하는 거예요. 안티고네는 현실적 국가지상주의. 그렇죠. 왕은 국가지상주의를, 그런 가치관을 대표한단 말이에요. 국가의 안정과 번영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자신의 책무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국법, 이 국가를 배신한 자의 시신을 매장하지 않고 들판에 버려둬서 들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오랜 관습이고 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을 수호하는 왕으로서 그 명령을 어긴 자는 처벌하지 않으면 왕의 그 법이 먹혀들지 않겠죠.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 명령을 어긴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하게 돼 있어요. 안티고네는 어떻습니까? 이상적 혈연주의를 대표. 어쨌거나 그 오빠가 뭐 도둑놈이든 배신자든 뭐든 간에 내 오빠든 얘기야, 내 오빠. 혈육. 혈육의 시신을 저렇게 방치할 수는 없다. 나는 도저히, 그러니까 난 죽어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양보가 아무도 양보를 못 해요. 음. 안티고네는 걔 이제 밤에 몰래 오빠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러준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당연히 이제 크레온 왕이 알게 된 거고, 그러면 왕으로서는 어떤 왕이 물러설 수 있을까요? 물러섰으면 좋을 거예요. 물러섰으면 그래도 왕의 혈연이잖아요. 혈육. 그리고 또 조카가 그렇게 자신의 오빠의 시신을. 근데 이건 사사로운 거잖아요. 오빠 아니 어쩌냐는 건 혈육이잖아요. 혈연. 사사로움. 국가의 어떤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그 왕실의 가족이라고 해서 그 사사로운 혈연의 가치를 에, 인정을 하고 이 소위 국법을 왕이 어긴다면 다른 백성들에게도 이 국법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최근 하는 말처럼 공정과 상식이 사라져버리고 그걸 아무도 지키지 않으려고 하겠잖아요. 그렇죠? 뭐 안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고 현실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칙상 왕은 왕으로서의 자신의 책무를 다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안티고네는 죽어요. 죽습니다. 자, 다시. 안티고네는 뭐 죽을 걸 알죠. 그러면서도 오빠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오빠의 시신을 매장하는 일이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죠. 왕인 크레온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고 안티고네 역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라면, 여러분이라면 각자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살려면 그 오빠의 시신에 대해서 모른 척 해야 되겠죠. 살려면. 그러나 내가 살아있다 한들 내 혈육의 시신마저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내가 살아있다 한들 그게 산 것이냐, 살아서 뭘 하겠느냐라고 볼 때 안티고네의 이런 행위를 우리가 비판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안티고네는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오빠들 중 하나인 폴리네이케스가 죽은 후까지도 그렇게 저주받는 것을 누이 동생으로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으로서의 인간적이고 윤리적인 의무를 느끼고 그걸 실천하는 거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죽죠. 자, 숙부이자 국왕인 크레온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처럼 그녀는 누이 동생으로서 죽은 오빠에 대한 혈연적 의무를 최고로 여기고 있더라. 알겠죠? 음. 자, 이 비극의 근원은 어디 있습니까?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는 삼촌 크레온과 조카딸 안티고네, 이 두 인간, 정확히 말하면 두 개의 강한 결단과 의지가 충돌하는 것이죠. 두 개의 의지와 충돌은 다름이 많은 두 가치체계, 두 개의 모순되는 윤리 판단 규정에 마찰해서 기인합니다. 이 충돌은 무엇이 된다? 비극이 된다. 그 말이겠죠?
비극이 되는 거죠. 비극이. 예, 비극이. 어떤 비극입니까? 일단 오빠의 시신을 수습한 안티고네가 죽는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안티고네 아버지인 오데푸스로부터 보세요. 오데푸스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고 어미와 동침함으로써 결국은 그 어미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에 대한 스스로의 징벌로 두 눈을 찌르고 테베를 떠나서 유랑하다가 그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테베에 남아있던 두 아들은 서로 또 권력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서로를 또 죽였죠. 작은 오빠는 시신을 장사 지내지 못하게 하고 들판에 버려진 것을 이 딸 안티고네가, 이제 여동생 안티고네가 또 들어오다가 오빠의 시신을 방치할 수 없어서 그 몰래 수습하다가 국법에 의해서 또 죽음을 당했죠.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누가 남았습니까? 운명이죠. 봅시다. 더 남았어요. 간서. 그래요. 이야기했고요. 안티고네 이야기했고, 이 가치관의 충돌이죠. 아까 했던 이야기죠. 두 사람의 서로 상반되는 이념, 태도, 성격은 타협했으면 좋을 텐데 어떤 타협이 가능할까요? 어떤 타협이 가능할까? 타협을 현실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왕이니까. 왕이니까 자신의 명령을 거두어 들일 수는 없었겠죠. 그러나 자신의 명령을 거두어 들이지 않는 대신에 어쨌든 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시신을 수습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안티고네가 밤에 몰래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범인을 찾지만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근데 또 그게 임금님 귀는 당나귀의 귀라고 누군가는 알잖아. 일단 그 최선 보초병 한 2명은 최소한 그 사실을 알고 있을 테니까 그들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근데 없애더라도 영화 보면 없앴죠. 없애는데 그 없앤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음. 그 사람이 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 뭐 알면 다 말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기록에 남기고. 그 영원한 비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레온의 선택도 참 불가피했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면 이 안티고네도 왕의 명령을 그냥 그대로 들이받지 말고 난 죽어도 좋다, 우리 오빠 시신을 수습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두 사람은 타협을 안 해요. 타협을 안 씁니다. 예. 자, 크레온은 조카딸 안티고네를 사형시키는 이유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자신 오빠 시신을 수습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형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여러 번 계속 반복했지만 그런 왕이잖아요. 사회주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불길처럼 번져요. 자, 다음 장에 슬라이드 봅시다. 안티고네가 죽음을 당하죠. 사형당하니까 크레온, 누가? 왕이죠. 크레온이 지금 크레온의 아들이면서 안티고네의 애인, 약혼자 하이몬이 안티고네를 따라 죽죠. 불사. 크레온은 왕은 나라의 안정, 질서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자신의 왕의 명령을 어기고 시신을 수습한 안티고네를 사형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네. 아들이 죽죠. 아들이 죽으니까 또 이 하이몬의 어머니고 크레온의 아내도 왕비도 아들의 참사에 뒤따라 죽어버려요. 그럼 다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어버렸네. 크레온만 남았네. 그렇죠. 오데푸스 왕에게 이나 미녀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아들 둘은 서로 권력을 차지하다 싸우다 죽어버렸고, 안티고네는 이제 아버지 그 곁을 지켜서 왔다 갔다 이제 떠돌다가 아버지가 죽으니까 테베에 들어와서
작은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다가 또 사형을 당하고 그랬죠? 다 일가족이 다 죽었잖아요. 그 애인도 죽고 그 안티고네 애인도 죽고 애인의 어머니도 죽고 그러니까 그 크레온 왕의 아들도 죽고 아내도 죽고 다 죽었죠. 근데 이남이녀 중에 큰 딸은 행방이 묘해요. 내가 못 찾았어요. 어디로 갔는지. 예,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았습니다. 어쨌든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그 행방을 알 길 없는 이제 그 큰딸 안티고네 언니 말고는 어쨌든 이 크레온 왕이 올랐지만 아내 죽고 아들 죽고 아들의 애인 조카인 안티고네도 죽고 뭐 살아남은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뭐 나라의 뭐 안정과 질서, 백성들의 뭐 평온한 삶, 글쎄 왕으로서는 그러한 책무를 감당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비극 속에서 소위 처자식도 다 죽고 아무도 없는데 무슨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책무를 묵묵히 그 수행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런 비장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극인 거죠. 비극의 서사, 비극적 이야기.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이 오디푸스 왕 이야기는 비극으로만 점철됐냐? 그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10주 1차 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스 사람들은 이 오디푸스에게 왜 그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이 안겨졌는가를 따로 질문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신들에 의해서 운명 지워진 인간의 말 그대로 운명은 거역할 수 없는,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이것이 인간이다, 인간의 실존이다를 이제 보여줬을 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이제 이 안티고네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아까는 이제 그 크레온 왕의 그런 입장과 안티고네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것에 대해서 어, 다시 보면 서로 모순되죠. 크레온과 안티고네의 행동. 그러니까 이 이제 누구의 행동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라도 더 옳은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무엇이 아름답고 선한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요? 매사에 판단을 하면 피곤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매사에 꼬치꼬치 따지고 우리가 비판적 사고와 질문을 통해서 학문도 발전하고 과학기술도 발전하고 그걸 포함한 인류 역사도 발전해 왔다. 또 개인도 어떤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서는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비판적 사고 질문이 왜 중요한가. 그런데 매사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옳고 그름을 아름답고 추함을 따지다 보면은 그런 삶은 굉장히 피곤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부니까 개인적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무엇이 옳고 그런가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게 왜 분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교육을 왜 합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아름답고 무엇이 추한가에 대한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육의 목표가 그거란 말이에요. 어, 그 분별을 통해서 우리는 보다 올바른 삶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교육의 목표고. 우리 삶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피곤하겠지만 그런 철학적 질문들은 여전히 유효해요. 유효, 알겠죠? 유용하기도 하고, 쓸모. 자, 그러니까 이 안티고네 이야기를 통해서 크레온이냐, 안티고네냐, 누가 옳으냐, 또는 누가 그러냐 판단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떤 기준이 필요해.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각자
주관적 견해나 판단에 따라서 크레온이 옳다. 그 안티고네가 옳다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접점이 없죠. 규준, 그 옳고 그름을 그 기준선, 그런 게 없으면 그 판단에 근거가 없으면 안 되겠잖아요. 판단의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다시 크레온의 태도는 옳았는가 안티고네의 태도는 옳았는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요. 자, 수업에서라면 우리가 강의실에서라면 손을 들어서 크레온의 태도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고 안티고네의 태도가 옳다는 사람 손들게 할 텐데 사실 손을 안 들어요 강의실에서. 왜 손 안 드는지 모르겠어. 뭘 물어봐 대답을 안 해. 왜 그럴까 우리는. 응? 그래도 이제 손 들어보라고 하면 조금 몇 사람이나 들겠죠. 손 든 다음에는 내가 뭘 시킬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를 설명해 보라고 하겠죠. 그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물어볼까 싶어서 눈치 보느라고 손을 안 들어. 그러니까 그래 태도가 옳았는지 안티고네의 태도가 옳았는지를 강의실에서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리포트를 쓰게 하면 되겠네. 그렇죠. 리포트를 쓰게 하거나 시험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어떤 주장이 중요한 게, 주장도 중요하긴 해요. 주장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주장이 왜 옳은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논증이죠, 논증.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투기의 태도가 모순되잖아요. 그렇죠. 응? 크레온의 태도와 안티고네의 태도가 서로 충돌하니까 모순되니까 충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 태도 다 옳다고 볼 수 없죠.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황희정승이 그랬는가 어쩌는가 모르겠지만 너도 옳고 너도 옳다고 황희정승 말처럼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레온이나 안티고네에 따르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를 판별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떤 그 합리적인 근거를 이제 마련해서 선악이라고 하는 윤리적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는 누군가의 사회적 행동, 뭐 정치적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죠. 그렇죠. 절대적,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생명을 해쳤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옳다고 말할 사람 없죠. 근데 세상 만사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누군가의 생명을 박탈했다. 그런데 왜? 무엇 때문에? 결과로서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것은 옳지 않지만 왜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가를 따져들면 그 따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행위의 결과만 가지고 그 행위 자체가 옳지 못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 좀 예외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의사의 행위는 뭐가 됩니까? 왜 그와 같은 행위를 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행위의 결과만을 따지면 안중근 의사는 의사가 아니라 테러리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사형을 받아서 죽어갔죠. 안중근 의사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 그 예외적인 경우가 무수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누군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어렸을 때 그것이 오랫동안 10년, 20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아있겠죠. 그 성폭행 희생자에게는. 근데 우연히 이제 그 기억을 도무지 지울 수가 없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가해자를 우연히 만났다. 어디 살고 있고 뭐 사는지 알게 됐다. 그랬을 때 그 10년 전, 20년의 그 악몽이 다시 이렇게 기억나서 그 희생자, 피해자의 온몸을 분노에 떨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자를 살해했다. 자, 타인의 목숨을 박탈했어요. 근데 왜, 무엇 때문에를 묻지 않고 그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경위를 보니까 아주 못된 짓을 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목숨을 해친 것 자체만 본다면 그건 옳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불구하고 왜 그와 같은 일이 발생했는가를 면밀히 따져보면 일정하게는 불가피했다고 그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사인 간의 복수를 근대법 체계에서는 용인하지 않죠. 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그게 국가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행사 방식이니까. 그런데 그런 법이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해 주지 않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자, 다시. 그러니까, 이 선악에 대한 판단 기준은 사실 쉽지는 않죠. 그래도 우리는 또 시도해 봐야 돼요. 다시, 크레온이냐, 안티고네냐, 누가 옳았느냐,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재미있어요. 네, 여러분 리포트로 내줄까요? 이게 10주 2차시니까 내가 메모를 좀 해놓을게요. 10주 2차시. 자, 크레온이냐, 안티고네냐. 이걸로, 그 리포트를, 인문학 첫걸음, 리포트를 우리가 10주에 내기로 했나? 이걸 좀 연결해서 12주에 내게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의 판단을 한번 구해보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크림과 안티고네의 싸움은 논리적 대화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죠. 안 됐잖아요. 힘과 힘의 갈등이며 충돌이니까. 이 싸움 한쪽 힘이 다른 한쪽의 힘에 의해서 제거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각기 두 개의 다른 가치와 원칙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자꾸 오른쪽이 내가 어깨가 계속 오른쪽 어깨가 통증이 심해가지고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는데 이게 회전근 증후군 전에 회전근개 석염 굳어가지고 팔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또 통증이 이렇게 통증이 있고 가려움이 있어서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 자, 어느 쪽으로 왔는가 하는 판단은 크레온이나 안티고네와 똑같은 차원에서 똑같은 규진을 가져야 그렇죠.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필요하겠죠. 자, 선악은 이성을 통해서 결정될 수 있을까? 선은 사물이나 사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행동을 평가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모든 평가가 그렇듯이 선의 평가도 어떤 일정한 규준에 따라야 되는데 철학사를 볼 때 철학의 개념을 좀 빌려올 수밖에 없어요. 좀 골치 아픈 듯 보이지만 되게 두 개의 서로 다른 규준이 주장되어 왔어요. 자, 이제 누가 좀 더 옳은가 볼까요? 실용주의와 칸트주의. 실용주의니까 칸트주의는 원리 원칙을 따진다 그 말이겠죠. 실용주의와 칸트주의. 철학적으로 철학사에 있어서 선악평가의 이제 두 규준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어느 입장이 좀 더 여러분에게 설득력이 있겠는가를 판단해 보면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절대적인 정답은 없다. 미리 말하지만 어느 그 기준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만 잘 정리하면 됩니다. 실용주의가 뭡니까? 실용주의적 영국의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 선이란 별것이 아닙니다. 밀에 의하면 최대 다수의 사람들에게 최대한 행복을 가져오는 행동,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면 선이다 이거거든요. 그 선이 어떤 것이 선한 행동인가는 그러면 경우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불변하는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크레온의 태도가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수 있죠. 크레온은 안티고네를 사인시키는 문제에 있어서
당시 대다수가 옳다고 믿는 그 테베 사람들, 국민들이, 백성들이 옳다고 믿는 그런 관례나 통념을 개인적인 이유로 무시할 수 없었잖아요. 어? 그러니까 존 스튜어트 밀이라든가 이 크레온이 선택한 실용주의적 선의 관점에는 그러나 어쩔 수 없는 맹점이 있어요. 뭐요? 첫 원칙에 부정되는 실용주의에서는 하나의 유리 체계를 세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면 믿고 지지하면 그것이 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것이 요것이 내가 전라도 사투 요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뭘로 연결됩니까? 그 현대 정치사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대중영합주의, 대중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이라고 주로 비난을 받죠. 포퓰리즘이 비난받을 것도 케이스별로 달라요. 그렇죠? 음. 많은 사람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정치 행위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 많은 사람이 지지한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것인가라는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겠고, 세상 만사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실용주의적 관점 알겠죠? 존 스튜어트 밀이 말했던 실용주의적 관점. 크레오는 이 실용주의적 관점에 따라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칸트주의, 칸트. 이 말을 유난히 이렇게. 자, 칸트주의는 이제 원칙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이나 악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아니라 어떤 절대적인 원칙, 즉 신적인 윤리 법칙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하다. 이 원칙주의 윤리관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칸트의 이론, 다시 말해서 안티고네의 태도로 대표되는 이 원칙주의는 어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변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장점이 있죠. 진리. 다만 여기도 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전제, 예? 신적 절대윤리, 룰. 결국 인간을 떠나 생각할 수 없잖아요. 예. 보이지 않는 신의 신이 제정했다고 믿는 윤리. 인간 아닌 어떤 존재도 인간의 행동을 규정하는 법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신의 어떤 절대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이 칸트주의가 그런 점에서 또 어떤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게 있겠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어렵습니다. 어렵죠. 내가 계속 어렵다고 하면서 여러분에게 리포트를 써보라고 하는 것은 답을 찾자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지만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관점, 실용주의적 관점, 크레온이 선택했던 또 칸트의 원칙론, 음? 음, 안티고네가 선택했던 크레온과 안티고네, 실용주의, 존 스튜어트 밀의 실용주의, 칸트의 원칙주의, 서로 이렇게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느 하나가 절대적으로 옳은 게 아니라 각각 또 그 맹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크레온과 안티고네, 누구의 태도가 상대적으로 좀 더 바람직한가를 한번 판단해 보는 이야기입니다. 생각만 말하지 말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 게 논증입니다. 논증 활동. 안티고네 주제, 이제 좀 정리를 할까요? 여러분, 이 안티고네 이야기 공부할 만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도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오디푸스 왕 이야기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또 프로이드 심리학자가 오디푸스 이야기를 통해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를 개념화했고, 그거 잘 기억하고 그러기 바랍니다. 안티고네의 주제, 안티고네의 가치입니다. 이 작품의 안티고네가 보편적 가치로 독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안티고네와 크레온 두 인간형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명하게 선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삶이란 근원적인 차원에서 하나씩 복잡하고 애매모호하게 얽혀 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일깨워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어, 안티고네가 계속해서 이제 연극으로도 읽히고 만들어지고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직접 사회적으로 크레온의 결단에 나타난 그 어떤 위대함에 압도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정서적 개인적으로 안티고네의 그 처절하고도 고귀한 자유에, 즉 어떤 그 태도에 공감할 수도 있죠. 좀 어렵게 써놨습니다만은 왕으로서의 국가의 어떤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백성들의 그 어떤 평화로운 삶과 안정을, 국가의 안정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맡고 있는 크레온으로서의 그런 태도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배척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지요. 어, 크레온의 그런 그 자신이 죽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오빠의 시신을 그래도 매장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인간적 연민과 순수함은 우리에게 또 엄청난 감동을 주죠. 예. 안티고네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지켜야 할 이상적 도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목숨 나라, 그리고 우주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죽으면 우주는 다 사라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사후 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 음, 다 버리더라도 정말 귀중한 어떤 것이 있다면, 음? 그것이 나에 비해 다른 이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도 그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이 안티고네의 삶이, 이 영원한 문학적 주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목숨은 하나인데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추구해야 돼. 그게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영화나, 이제 세계적인 영화, 많은 관객으로부터 감동을 받는 그런 영화나, 대개 이제 그런 영화들이 또 문학 작품을 본래 텍스트로 하잖아요, 원본으로. 그런 문학 텍스트에서 주로 다루는 그런 그 어떤 한계를 극복한, 그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택한 어떤 하나의, 그 어떤 사랑에 대한 갈망,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그만큼 감동을 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서 우리는 대리만족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것과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것이죠. 이 오디푸스의 비극이야말로 바로 그런 카타르시스, 연민과 함께 안도를 느낄 때 우리는 비로소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맛본다, 위안을 느낀다. 그때 그 카타르시스가 완성된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시약에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안티고네 이상주의적 감성과 인간에 대한 고결한 사랑의 박수를 칠 수도 있지만 크레온의 현실주의적 관점을 배척할 수는 없다. 결국 선악을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사회 대다수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원칙.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존 스튜어트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했죠. 그것이 선이다. 실용주의적 관점. 근데 이제 내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은 선악을 판단 결정하는 것은 그 행위가 대다수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느냐? 지속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무엇이 지속적으로 행복을 줄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수업을 마칠게요. 그래서 인문학 첫걸음 10조 2차 시는 다시 이야기했지만 구주와 10조 1차 시에서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이야기를 두루두루 했었고, 특히 10조 1차 시에는 오디푸스 왕 이야기를 했었죠. 그로부터 오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를 했고, 그 오디푸스 왕의 그 가족의 이야기, 딸 안티고네의 죽음, 두 아들의 죽음, 안티고네의 죽음, 안티고네 애인의 죽음, 그 어머니의 죽음, 이렇게 안티고네 오디푸스 왕
일가의 이 비극을 통해서 인간의 운명, 그 운명에 포박된 어떤 그 한계, 인간의 한계, 이런 부분을 두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이머가 50분 종료되었다고. 예, 수업을 마쳐야 되겠죠. 인문학 첫걸음 10주 2차 시. 재밌는 수업이었기를 바랍니다. 유익하고. 자, 여기까지 해서 10주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